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왜 우리는 조선시대 추상화를 자랑스럽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과거를 더듬어 보고 오늘을 생각하며 미래를 다시 꿈꿔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사실인데, 우리 국립박물관에서 이 고려시대 나전칠기, 그러니까 14세기 시대에 만들어진 나전칠기를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전칠기를 보시면은 얼마나 섬세하게 잘 아름답게 제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려시대 불화, 역시 14세기 시대의 이 불화가 일본에 소장되어 있다는 것을 갖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불화를 보면서 아름다운 이 불화,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아름다운 색상, 이 색상을 만들어내는데 이미 14세기에 가능하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러한 색상을 만든다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 색상을 만들어 가지고 근 600년, 700년 동안 갖다가 버텨올 정도로 그 당시 요즘 말로 하면 화학이 뒷받침해 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도자기를 보면서 아마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우리로서 이것이 고려시대의 청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고려자기가 왜 갑자기 10세기 때 우리 한반도에 나타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 자기라는 것은 옹기그릇과 달라서 약 1300, 옹기그릇 같은 것은 800도에서 이상을 못 가는데, 이 자기는 1200도, 1300도에 가야지 이 경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딱딱하게 아주 강한 자기로서 그 모습을 갖다가 그 자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가 1세기 때 중국에서 개발되고 1000년 후에 한반도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나타날 때 왜 한반도에 갑자기 나타나냐, 여기에 초점인데, 10세기 때 중국의 북송 지역에 사회가 불안해하게 되니까는 그 시대에 그 도공들이 배를 타고 우리 한반도로 넘어오게 됩니다. 남쪽에 넘어와서 토착하게 되는데, 그 당시 고려 정부가 고려국이 그 도공들을 갖다가 하나의 시제말로서 하이텍에게 종사하는 사람들 갖다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한반도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청자를 보면서 우리가 청자가 아름답다 하는 것보다 그 뒤에 숨어 있는 역사적인 배경, 그것이 저는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역시 삼성 리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 13세기 때의 동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본을 가나 중국을 가나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동종을 보게 됩니다. 절마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음통 부분입니다. 이 음통이 있어서 종이
종이에 그 타종을 했을 때 그 음파가 이 지하 밑으로 이렇게 나가고 나가기 마련인데 중국 거나 일본 거는 이 음통이 없어서 우리 거에 비하면 상당히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려시대부터 조선에 이르는 우리의 이 종에는 이렇게 음통이 있어서 음이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음의 질이 훨씬 향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6세기에 그러니까 조선시대 16세기에 나온 분청사기입니다. 이 분청사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까 조금 전에 본 고려자기와는 달리 아주 자유분방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귀할문이라고 그러죠. 이게 아주 과감하게 몇 번에 이게 스케치하듯이 이런 과감한 걸 볼 수 있고, 또는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그냥 여러 가지 선으로서 장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하나의 예술품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봐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도공이 만들었을 때 그 소비자는 양반 계급이었습니다. 그 양반 계급이 이렇게 싱거운 것을 왜 이런 것을 지저분한 걸 갖다 놨느냐, 왜 이런 지저분한 걸 만들었느냐 하면 이 작품은 존속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본 소비자, 즉 양반 계급의 소비자들이 그거 참 훈훈하네, 참 좋다, 순박하다, 이렇게 이걸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굉장히 우리가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도공이 만들어내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소비하는 계층의 눈높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것을 봐서 알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이 자기의 소비자인 양반 계급의 사람들이 이러한 분청사기를 보면서 거기서 푸근함과 순박함을 갖다가 보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뜻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얼마나 뜻이 있는가를 갖다가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1963년에 한국 보물 5,000년 전이라고 해가지고 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스 세 나라를 순회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파리에 있었던 교포 학생들이, 주로 그 당시 유학생들이 얼마 없었는데, 그 학생들이 이것이 국보라고 해서 전시되니까는 그 당시 그 감독관으로 계셨던 분한테 이렇게 한국 국립박물관에서 파견된 분에게 이것이 무슨 부끄럽게 이게 무슨 국보급이냐 하고 항의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불란서의 그 유력 일간지인 르몽드에서 500년 전에 한반도에는 피카소가 있었네 하고 대서특필하는 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문화 난에 그렇게 크게 대서특필하게 나왔답니다. 그것은 프랑스의 지식인들은 이 분청사기에서 500년 전에 한국의 그 예술을 본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봤을까요? 이 잭슨 폴락의 그림을 보시면은 잭슨 폴락이 1940년대, 50년대에 걸쳐서 맹활약한 그 추상미술을 주도한 잭슨 폴락의 액션 페인팅이라는 그 그림입니다. 이 캔버스를 갖다가 바닥에 깔고 이
안료를, 그러니까는 물감을 갖다가 이렇게 뿌리듯이 뿌리면서 자연스럽게 번져진 그 아름다움을 여기서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그 1960년대에 여기서 그 1950년대에 추상 미술을 본 것입니다. 이러한 그 우리 조상들이 16세기에 이러한 도자기를 만들어서 자기를 만들어서 또 이러한 자기를 갖다가 우리의 그 당시의 소비자들이 이것을 갖다가 귀중하게 가슴에 품었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16세기에 우리 조선시대 16세기에 나온 분청사기입니다. 분청사기인데 이것은 파블로 피카소가 20세기에 만든 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접시에다가 이 생선 한 개를 갖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피카소가 그렸습니다. 여기는 아주 순박한 한 도공이 16세기의 편병에다 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어떠한 특별한 것을 제가 보지 못하겠습니다. 한 물고기를 형상화 잘 했구나 할 정도지 어떠한 특별함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16세기에 우리 도공은 어떻게 그렸냐 하면은 이 생선이 여기 지느러미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배를 위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냥 벌떡 들어오는 생선입니다. 이것은 이거와 이것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해학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즉 우리 16세기에 나온 분청 자기에는 이러한 해학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프랑스 사람들은 아주 깜짝 놀라워하면서 본 것입니다. 프랑스가 여러분들이 루브르 박물관에 가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 루브르 박물관 옆에 아주 큰 극장이 하나 있는데 그 극장의 이름이 르 코메디 프랑세라는 것입니다. 즉 뭘 말하냐면 16세기부터 그 프랑스 사람들은 이 코미디가 지금 우리가 이제 개그로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코미디는 그 해학을 갖다가 말하는 겁니다. 그 해학만을 다룬 그 극장이 16세기부터 파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프랑스 사람들은 여기서 해학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세기에 이미 우리 한반도에 이러한 문화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프랑스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워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19세기에 와서 경기도 금사리에서 나온 달항아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달항아입니다. 이 달항아를 갖다 자세히 보면은 이것의 대칭적인 것이 비대칭적입니다. 이것이 일본 사람이 만들었다면 아마 이러한 비대칭보다는 정확하게 정교하게 대칭적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비대칭적인 것을 이 소비자가 이것을 갖다가 푸근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달항아리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신 분이 1964년에 김원룡 교수가 하나의 시로서 남겼습니다. 이 김원룡 교수는 국립박물관장을 지내신 그
우리 한국 미술의 아주 대가이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백자대호, 큰 항아리라는 뜻이죠. 조선 백자의 미는 이론을 초월한 백의의 미, 하얀 옷에 백의 민족의 백의의 미, 이것은 그저 느껴야 하며 느껴서 모르면 아예 말을 마시오. 원은 둥글지 않고 면은 고르지 않으나 물레를 돌리다 보니 그리 되었고 바닥이 뒤뚱거리나 뭘 좀 기어 놓으면 넘어지지 않을 게 아니오. 조선 백자는 허식이 없고 산수와 같은 자연이 있기에 보고 있으면 백운이 날고 듣고 있으면 종달새 우호. 이것은 그저 느껴야 하는 백이민의 생활 속에서 저도 모르게 우러나오는 고금 미유의 한국의 미. 여기에 무엇 새삼스러이 이론을 캐고 미를 따죠. 이것은 그저 느껴야 하며 느끼지 않는다면 아예 말을 맙시다. 이렇게 우리 달 항아리의 특징과 우리의 심성을, 그 달 항아리를 보는 우리의 눈높이, 우리의 심성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또 제가 오늘 초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좀 그 초상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어떤 역사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그 주변의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스페인 북부에 있는 빌바오라는 지역에 새로 지어진 1997년에 세워진 구겐하임 미술관입니다. 이것은 프랑크 게리라는 미국의 건축가가 해체 건축가라고 합니다. 해체주의 건축가. 그러니까 보통 건물하면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 겉모양이 완전히 해체되었다가 다시 붙인 그러한 그 비전형적인 건축을 추구한다고 해서 이 프랑크 게리라다가 해체주의 건축가라고 합니다.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건축가가 2012년 서울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이 대건축가가 건축가를 이 한국의 저명한 건축가가 이분을 모시고 종묘를 찾아갔답니다. 이 종묘를 찾아가기 전에 이 종묘에 대한 역사적인 그 아무것도 설명 없이 이분을 갖다가 여기다가 안내했더니, 이분이 이 우리의 종묘 건축물을 보고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한 10여 분 동안 갖다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다가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바퀴 삥 돌고 와서는 다시 이 지점에 다시 와가지고 다시 앉아서 5분, 10분 있다가 다시 한 바퀴 돌았답니다. 돌고 난 다음에 이 프랑크 게리가 하는 말이, 무한 우주를 담은 듯 종묘 정전처럼 장엄한 공간이 어디 있으랴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것을 보여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우리들 중에는 조선조는 폐쇄적이고 게을렀고 부패하였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빨리 벗어날 수 없는 일제강점기의 식민사관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폄하하고 그리고 자해하는 것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을 제가 가끔 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사실을, 이 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그프리드 겐트라는 독일 사람이, 독일의 기자였습니다. 독일의 기자가 한국을 다녀갑니다. 1901년입니다.
이제 조선 말기가 되겠죠. 1901년에 한국을 다녀갑니다. 그때 쓴 표현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 국민은 서구 신발명품을 거침없이 받아들여 서울 시인의 초가집 사이를 누비며 바람을 쫓는 속도로 전차를 타고 여기저기 구경할 수 있다니 어찌 놀랍지 않으랴고 했습니다. 이걸 기록에 남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신발명품을 정말 개방적으로 받아들였고 거침없이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이 전차라는 개발 상품을 갖다가 서울의 고종시대 때 고종 황제가 서울에 도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차, 서울의 전차가 나온 것은 1898년입니다. 이것은 동경보다 3년이 우리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폐쇄적이고 우리 조선조가 폐쇄적이었다고 말하는 것에는 제가 이의를 붙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고종은 하도 비위생적이고 게을렀기 때문에 손이 더러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게을러서 손을 씻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이 부분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여기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아마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초상화는 어떨까? 그래서 제가 알버트 듀러의 이 작품을 가서 보게 됩니다. 이 알버트 듀러는 르네상스 이후 최고의 정밀화가입니다. 그런 많은 작품을 남겼고 특히 세필 화가로서 유명한 화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린 자화상을 보면은 자화상에서 그 자기의 손을 갖다가 묘사했는데 여기에 그 검은 점이나 여기에 검은 점이나 뭐가 틀리는 게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리는 방법에 따라서 그랬지 이것이 게을름의 징표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예를 드린 겁니다. 조선시대는 부패된 사회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선시대를 갖다가 그렇게 폄하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가 부패하였다? 이 이 18세기 때 아주 당대의 겸재 정선의 제자이기도 하고 함께 이름을 날린 현재 심사정의 얘기를 갖다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사정은 청송심 씨의 자손입니다. 그 가문에는 영의정과 분마를 배출한 권세가입니다. 심지원의 셋째 아들인 심익현이가 효종의 둘째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마 가문이 됩니다. 근데 이때 심사정의 조부가 되는 심익창이라는 사람이 1699년 숙종 25년에 과거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첫째는 10년의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3대에 걸쳐서 과거 시험의 자격을 박탈하게 됩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과거 시험에 3대에 걸쳐서 과거 시험에 응시를 못한다는 것은 양반 계급에서 평민 계급으로 낙하시키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집안을 한양 도성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도성 안에서 살 수 없도록 하는 조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심씨가 부마 집안이었는데 여기에 예외가 없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 훨씬 강직하고 이 바른 사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조선시대도 이런 아수라장의 사회가 아니었나 아마 그렇게 연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서양미술사에서 우리가 이제 초상화로 말씀드리게 되는데 서양미술사에서 본 초상화는 를 갖다가 이해하기보다는 그것도 보겠지만은 동양미술사 안에서의 삼국, 동양미술사 하면 이제 중국, 한국, 일본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삼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그 삼국의 초상화를 비교함으로써 저의 시간을 갖다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서양 미술사에서 초상화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것이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입니다. 이 초상화를 보면은 참으로 화려하고 사치함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상화가 많은 르네상스 이후에 서양 미술에는 많은 초상화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초상화입니다. 이게 이 초상화가 를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시대는 아마 귀걸이를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초상화를 통해서 알게 되고, 두 번째는 이 초상화의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코끝에 이런 작은 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작은 혹이라고 그러는데 육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작은 혹인데 이 혹이 있는 것을 딱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영화로도 유명하고 소설책으로도 유명한 이 진주 귀걸이를 한 처녀, 여인으로서 유명한 글입니다. 근데 이 초상화를 제가 자세히 보다 보니까는 이런 류의 초상화가 여기서 유일하게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초상화는 거의 다른 초상화에서 볼 수 없습니다. 마치 아랍의 터번을 연상케 하는 특수한 터번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러한 터번을 이 초상화에 적용했을까 하고 제가 유심히 보다 보니까는, 제가 피부과 교수니까는 여기에 눈썹이 없는 것을 봤습니다. 또한 속눈썹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은 유럽 서양 미술의 초상화에서도 역시 어떠한 얼굴에 나타난 병변을 묘사했는데, 여기에 이러한 무모증을 보여준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임상적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눈썹이 없죠. 그 다음에 여기에 속눈썹도 없죠. 이러한 것은 우리가 전신성 무모증이라는 병에 걸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양미술사 안에서 우리 초상화를 알기 전에 세 나라의 문화가 어떻게 다른가 그렇다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중국 문화를 요약하면은 거대하다 하고 권위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만리장성은입니다. 만리장성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큰 조형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 정원을 보면은 여기에 이 처마가 하늘을 찔듯이 올라갑니다. 즉 뭘 말하냐면은 아주 권위를 표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본 문화를 우리가 요약하면은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손질을 하고 그리고 긴장감이 도는 그러한 문화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오카야마에 있는 고라쿠엔이라는 정원인데 이거 유네스코에 등재된 아주 세계적인 정원으로서 일본을 대표하는 정원으로서 잘 알려진 정원입니다. 이 정원을 보면은 여기에 이 나무들이 완전히 가위질을 당했습니다. 즉 인위적으로 가위질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가위질해서 조형물을 만드는 거죠. 이러한 것이 일본 정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교토에 있는 료원진인데 사람이 여기를 못 들어갑니다. 여기서 걸터 앉아서 관상만 합니다. 보기만 합니다. 이것이 일본 정원의 특징입니다. 또 일본 건축의 그 지붕을 보면 이 루프라인, 이게 지붕의 그 선을 보면은 일직선입니다. 일직선. 아주 직선은 인간이 만들어낸 조형물, 인간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즉 일직선은 이 우주의 공간에 자연에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수평선도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것은 직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직선은 확실히 이러한 선에 비해서는 긴장감을 뒀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그 일본 교수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beautiful charm of tension, 그러니까는 아주 긴장 속의 아름다움을 자네들은 향유한다고 그럴까 좋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 문화를 요약하면은 일본과는 완전히 다르게 자연 그대로 손길이 되도록이면 안 간, 그래서 있는 대로 그대로, 그 다음에 여유가 있는 데의 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경복궁의 긍정전을 갖다가 보시면은 이게 일본의 궁 같으면은 이게 일직선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한국 우리의 그 건물의 그 처마는 약간 긴장감이 덜한 좀 여유로움을 갖다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건축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경상북도 저 북쪽에 울진에 가면은 이 불영사라는 천년 사슬을 보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어느 하나 나무, 이거 천년 된 사찰인데 어느 하나 나무 이 가위질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무 그대로 오렸다가 우리는 보고 그것을 즐기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정원인데 여기 어디에 하나 가위질이 안 갔습니다. 여기 하나 가위질 안 갔어요. 있는 자연 그대로를 갖다가 우리는 즐기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의 아름다움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원이 아주 전형적인 우리의 정원인데 이게 중국 같으면 이 앞에 굉장히 그 괴석 같은 걸 갖다 괴암 개석을 갖다 놓고 그걸 즐기고 여기에 오밀조밀 많은 것을 놨을 것이고 일본인 경우에는 여기다가 아주 정말 여러 가지 그 가위질한 나무들을 갖다 심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 사람들은 조선시대의 조선 사람들은 그냥 아주 담백하게 아무것도 아무 장식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매 한 그루를 심고서 그 매에다가 이름 붙이기를 뭐 설매, 동매, 춘매 하면서 이 매를 갖다가 우리는 이 매를 보면서 여기에 선비들이 앉아서 한잔하면서 시를 읊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하고 그 중국이나 일본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라는 것은 초상화든 뭐든 문화는 한 가지가 뛰어나는 게 아니고 모든 그 옆에 주변의 다른 문화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초상화와 한국 탈의 공통점이 뭔가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세계 어느 나라에든지 초상화 문화가 있고 역시 많은 민족이 고유한 탈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 보는 탈만이 피부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참 독특한 그 사실입니다. 이게 아프리카의 탈이고 이게 중국의 경극에서 나오는 탈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일본의 능면입니다. 일본의 탈입니다. 어디 하나 피부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한국 탈에는 피부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옴중탈 아시죠? 들어보셨죠? 옴중탈은 옴에 걸린 탈입니다. 옴에 걸린 중을 묘사하는 탈입니다. 문등탈은 한센병에 걸린 사람을 말하는 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은 그 피부병이 탈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탈은 경기도 송파 별산대에 등장하는 탈입니다. 이 탈의 이름은 미알할미 탈입니다. 쌀알, 미알 탈입니다. 이 하얀 것들이 제가 피부과 의사로 볼 때 이거는 에플리드리카는 뭐라 그러나 주근깨가 잔뜩 낀 그 어느 할머니를 갖다가 여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주근깨를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왜 이 다른 부부간인데 이것은 신할비탈 같이 경기도 별산대에 나오는 탈인데 이 부부간입니다. 우리나라 탈에 하나의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양반 계급은 얼굴을 하얗게 묘사합니다. 그 다음에 양반 계급이 아닌 평민은 이렇게 좀 검은색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양반하고 양반 아닌 사람하고 결혼했느냐? 그 시대로 봤을 땐 거의 불가능한데 이 두 사람의 언어를 보면, 대화한 언어를 보면은 아주 쌍소리에 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말들을 갖다가 언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부부라면은 여기에는 주근깨가 아주 잔뜩 낀 한 여인을 말하는 거고, 이것은 소위 백납병에 걸린 할아버지를 묘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신할비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근깨, 여기는 백납병에 걸린 백납병을 갖고 있는 요즘 말해서 할배입니다. 그러면 초상화는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초상화를 보겠습니다. 중국의 초상화는 어떠한가? 여러분들이 북경에 가서 이 초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북경 고궁 박물원에 소장돼 있고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그 중국 초상화의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는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의 초상화입니다. 얼마나 엄숙하고 권위적입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여기서 그 권위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글에 의하면은, 기록에 의하면은 주원장은 호상을 그러니까 이 호상이라고 그러죠. 호랑이 상을 굉장히 무서운 모습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마를 알았다고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은. 그 다음에 이것을 좀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게 별자리다. 별자리를 표현한다 하는데, 기록에는 이 주원장 명태조가 이 마마병을 앓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의하면 이 명태조는 마마병을 극복하고, 그 참 마마병에 걸리면 다 죽었는데 그 병을 극복하고 그 살아남은 위인,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시대의 바로 명나라 시대의 문인이었던 서위의 초상화에서 우리가 아주 살짝 공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주 옅은 그 마마의 흔적을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노인이 되면은 흑점이 생긴다 해서 노인성 흑점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중국 그 수많은 초상화에서 이런 것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된 이유에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중국은 왕조가 많이 바뀝니다. 아주 자주 바뀌었죠. 뭐 100년 된 왕조도 있고, 뭐 200년 된 왕조가 있어요. 여러 왕조가 이렇게 거치면서 화풍이 바뀝니다. 근데 우리 조선 시대에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500년 동안 그대로 하나의 화풍이 유지되는데, 여기서 중국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그림 그리는 사람이 머리털이나 열심히 그리면은 결국 큰 것을 버리게 된다, 잃게 된다 하는 이러한 화풍이 있어서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섬세함을 갖다 놓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의 초상화가 어떠냐?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풍신수길이라고 그러죠. 도요토미의 초상화를 보면은, 기록에는 이 도요토미는 간 경화증을 앓았는지 얼굴이 까맸었다고 그래요.
죽을 당시에. 근데 그 초상화는 완전히 지금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분칠한 겁니다. 그 왜 그랬을까? 기록에 따르면은 이 도요토미는 이 혼수 상태를, 이게 죽기 바로 직전에 혼수 상태가 혼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복수로 인해서 소변을 보기가 어려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기라는 표현이 기록에 있습니다. 이 각기는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면은 혈중 알부민이, 간이 나빠지면 혈중 알부민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부종이 생깁니다. 이건 우리가 임상적으로 보면은 풍신수길의 사망 원인은 간경화증이었습니다. 간경화증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간암인 경우에는 이 진행이 빨라서 그냥 보통 얼굴 색을 갖다 유지하게 되는데, 죽을 때까지. 그런데 간경화증은 10년, 20년 동안 진행하면서 얼굴에 황달이 생기고, 그 황달이 흑달이 됩니다. 검정색으로 변하고, 그러면서 죽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간경화증 갖고 있는 환자들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아주 드물게 보게 됩니다. 거의 못 보게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위생 상태가 좋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그 풍신수길의 후계자 도쿠가와의 초상화도 역시 하얗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하얗게 묘사된 건 여기에 교토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초상화인데 이렇게 하얗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에 의하면은, 죄송합니다. 1959년입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도쿠가와의 사인으로서는 위암살이라는 말 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이 위암살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없었던 의학용어입니다. 그 외에 식중독설이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토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토혈은 많은 병 중에서 죽을 때 피를 토하고, 마지막에 바로 직전에 피를 토하고 죽는 병은 거의 유일하게 간경화증입니다. 이 토혈을 봐서 이 도쿠가와는 만성 간 질환을 앓다가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상화는 그의 얼굴이 하얗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두 사람의 그 초상화는 기록과 얼굴 피부색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근데 다른 초상화를 보면은, 다른 일본의 초상화들도 모두 얼굴을 하얗게 분장했습니다. 우리가 분장한 것을 갖다 알 수 있죠? 그럼 이러한 것이 아마 이러한 일상 생활에도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일본 그 예자라고 그러죠. 게이샤의 화장법이 완전히 하얗게 분칠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은 이 부분은 하얗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부분은 하얗게 됐어도 여기 보면은 이 게이샤의 본래 피부색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보면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일본 초상화의 제작 지침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인목구비 기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랫볼이 불룩한 둥근 얼굴에 두터운 눈썹,
가늘게 일선으로 그려진 눈, 이런 자형의 코, 그리고 조그마한 붉은 점을 찍은 입으로 이루어지는 묘사법이죠. 그러니까 초상화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라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 가이드라인에 우리가 그걸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호쿠사이가라는 일본의 화가가 의 작품인데, 이 작품전이 지금 파리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작품을 가만히 보면은 이 5 여인의 얼굴이 나오는데 다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얼굴을 그리면서 다 같이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그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조선시대 추상화는 어떤가? 조선시대에 제가 이 추상화를 처음 만났을 때, 봤을 때 놀라운 점이, 혹시 이 하얗게 묘사된 것이 퇴색된 건 아닌가 하고 제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가 하얀 부분이 있고, 하얀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정상 피부입니다. 이 부분은. 근데 하얀 정상 피부와 하얗게 된 피부와의 사이에 이 사이가 더 검게 묘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경계면에 과색 침륜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보이면은, 즉 이것은 백납병입니다. 백납병은 하얗게 되기에 앞서 먼저 더 까매졌다가 하얘지고, 까매졌다가 하얘지고 하면서 이 병변이 더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 초상화에서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상화가 근거가 있다는 것은, 제가 이 조선시대의 초상화, 송창명의 초상화를 독일 피부과 전문지에다가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초상화에 나타난 백납병,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서 논문으로서 받았습니다. 이것에 갖고 있는 뜻은 뭐냐면, 우리 초상화가 서양 의학의 측면에서 봐도 그만큼 정확하게 임상진단적으로 오류가 없는 그러한 정확하게 그려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래 광주 국립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공제 윤두서의 초상화입니다. 자화상입니다. 근데 지금 이 공제 윤두서의 300주년, 서거 300주년을 기념해서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화상이, 우리나라 자화상이 몇 개 안 되는데, 이 조선시대 초상화 치고 지금 우리가 아주 가장 걸작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초상화입니다. 근데 이 초상화를 보면서 저는 알브레히트 듀러의 초상화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럼 두 사람의 초상화가 얼마나 차이가, 누가 더 정밀하게 그렸나를 갖다 제가 보기 위해서 이 윤두서와 이 알브레히트 듀러의 그 세 군데에서, 이렇게 세 군데에서 1cm 평반, 1평반 센티미터죠. 의 안에 획이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가를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윤두서의 경우에는 26.66, 그러니까 약 27개의 획이 지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알버트 dürer 경우에는 15개의 획이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 조선 회화의 전문가이신 이태호 교수가 이걸 증명해냈습니다. 즉 뭘 어떻게 했냐면은 당시에 윤두선은 아마도 그 쥐의 수염 털을 빼가지고 그 털 가지고 이렇게 그렸을 거다 하는 것을 했더니 이러한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선 추상화는 그렇게 섬세하고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그렸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라는 건 여러분 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건데, 이거는 태조 이성계의 어진입니다. 이 어진은 지금 전라북도죠.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경기전에 모셔져 있습니다. 근데 이 추상화를 제가 몇 년 전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추상화, 건국의 왕의 추상화에 이러한 표병변을 갖다가 묘사해 놨습니다. 이것은 아까 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코에서 우리가 봤던 그 호각, 작은 혹과 같은 종류의 혹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는 순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초상화를 만드느냐 하면은, 제작하느냐 하면은, 거기에는 초상화를 제작한다는 것은 하나의 그 해에 있어서는 가장 큰 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초상화를 만들었을 때 화가가 있었을 거고, 이 초상화 어진을 만드는 것을 총감독한 장관급의 감독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피사체인 그 이성계가 있었죠. 근데 화가가 이 이성계를 앞에 두고 그림을 초상화를 이제 그리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 점이 있으니까 점을 갖다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 놓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것을 본 감독이 아무 말 없이 있는 거 그렸으니까 아무 말 없습니다. 왜 당신 이런 걸 왜 그려? 이렇게 한마디 했으면 이것은 작품으로서 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는 화가도 자연스럽게 그렸고, 감독도 있는 것을 그대로 그렸으니까 그것도 가만 놔뒀고, 세 번째, 이 피사체도 나한테 있는 걸 그렸으니까 가만 놔둔 겁니다. 혹은 그 후손들이 보고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추상화의 큰 장점을 갖다가, 역사적인 의미를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1910년이니까요. 우리 조선 말 가장 조선 말에 고종 황제의 어진을 그린 화가가 최용신이라고 그러는데, 최용신이 그린, 어진 화가가 그린 마지막 추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추상화는 우리가 잘 아는 황희정승의 자손, 그리고 이 추상화는 지금 구례의 사당의 이 영정으로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 황현의 추상화를 그리면서 이 어진 화가 최용신은 그대로 다시 한번 있는 그대로인 사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시를 딱 그대로 그려놨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태조 이성계에서부터 시작한 있는 그대로 그려라는 것이 마지막 고종의 어진을 그린 어진화가 최홍신에서도 그대로 전달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추상화는 이 영조와 정조 때의 인물을 묘사한 추상화입니다. 치제공이라는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그 학자이기도 하고 높은 벼슬을 한 치제공의 추상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역시 있는 그대로를 묘사한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학연구소 한국학 연구원에서 전시한 조선시대의 공신들의 추상화를 갖다가 전시한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 추상화에는 시험이 없는 추상화입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의 추상화를 봤어요. 저는 추상화 중에서 남자 추상화 중에서 시험이 없는 추상화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이 김세신이라는 분은 그 선조를 잘 모셔서 공신이 된 그 분인데 그분은 내시였습니다. 내시. 그러니까 선조를 임진왜란 당시에 잘 모셨다고 해서 공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추상화가 하사품으로서 이렇게 내려졌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없는 추상화, 이게 얼마나 이거 드라마틱합니까? 근데 이거는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건데 신홍주의 조사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얀 점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태조의 추상화에서 본 이마에서 본 그 작은 혹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참 별난데 우리가 수염 속에 있는 또 작은 혹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그릴 정도로 이 화가는 자세하게 그렸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은 2, 3년 전에 국립박물관에서 조선시대 추상화 특별전이 있었습니다. 그 특별전을 알리는 플래카드에 등장하는 추상화입니다. 이 추상화를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면적이 큰데 면적에 비해서 얼굴은 굉장히 작습니다. 이 추상화의 옷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단원 김홍도가 그렸고 얼굴은 당시에 또 유명한 화가 이명기가 그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이 주인공의 얼굴에 세 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더 자세히 보면은 한 군데에서 이러한 세 개의 털이 한 모공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공이 있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털이 세 개 나온 겁니다. 보통 한 모공에서 하나의 털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피부과 의사를 40년, 5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추상화에서는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희귀한 것을 그대로 정직하게 묘사했다는 것이 이 추상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다 가능했던 것은 조선 왕실 기록문화로서 우리가 다 아는 승정원 일기에 숙종 14년 그러니까 1688년 3월 초 7일 날 기록에 의하면 선비가 말하기를
하나의 털, 하나의 머리카락이라도 혹시라도 차이가 있게 그리면은 곧 그것은 다른 사람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려라. 그런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그 원칙을 보면은 우리가 일본의 그 초상화를 만드는 가이드라인하고 조선시대에 우리가 가졌던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다른가를 갖다가 여기서 여실히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519점의 초상화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외관을 갖고 있는 초상화가 17.3.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519점에서 90점밖에 깨끗한 피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80%가 넘는 초상화에서 피부병을 내가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계 초상미술 역사상 굉장히 유일한 특징이 있는 점입니다. 이렇게 21%에서 이러한 병변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색소모반이라는 특수한 병이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이러한 것을 보인 것이 21%에서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천연두요. 천연두에 우리가 옛날에는 곰보자옥이라고 그랬는데 천연두의 상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4%, 그러니까 73점에서 519점 중에 73점에서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좋아하는 잘 아는 추사 선생님의 초상화인데 추사 선생이 아주 살짝 곰보의 상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자세하게 정밀하게 그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중에 9점에서 뭘 볼 수 있냐면 황달을 지나 흑달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간이 나빠지면 황달이 되고 황달이 흑달로 되죠. 이 황달로 해서 그려졌다는 거예요. 황달을 묘사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초상화에서 정직하게 묘사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천연두가 조선에만 있었느냐? 중국에 이 천연두가 창궐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록에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짓달의 유래에 대해서를 갖다가 한번 생각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중국도 같은 그 풍습이 있는데 우리가 동짓달이 되면 팥죽을 끓여서 이렇게 대문에다가 그리고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역진, 천연두를 예방하는 의미를 가졌었답니다. 그만큼 천연두가 여기저기 많이 창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일본인 경우에는 하도 천연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해야 되겠다 해서 서양의학의 종두법이 있으니까 그 종두법을 들여오는 것이 서양의학의 시점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일본에도 천연두가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우리 천연두가 우리나라만의 것이 아니고 동양 상국에 그렇게 많았는데 우리 초상화에는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그려왔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왜 우리 초상화에는 이렇게 죽기 바로 직전에 초상화가 만들어졌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
조선시대 추상화에는 20대의 추상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후기에 가면 한두 개 나오는데 그건 뭐 아주 예외적이고, 아까 본 서직수의 것도 아주 예외적이고, 대부분 조상화가 이렇게 바로 죽기 전에 그려지게 됩니다. 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조선시대 추상화는 내가 권세가 있고 내가 돈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추상화를 만들었던 그런 전통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추상화는 거의 예외 없이 왕의 하사품이었습니다. 그 하사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당시 조선시대에서 한양에서 높은 직을 수행하다가 그 직을 수행하지 않게 되면은 모든 그 양반 계급의 사람들은 낙향을 하였습니다. 낙향.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서원을 짓고 거기서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됐다고 하는 것이 영의정을 지낸 아무아무개, 대학자를 지낸 아무아무개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 하고 왕실에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때 조정에서 그림 그리는 화인을 현지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진주가 되고, 그것이 담양이 되고, 그것이 춘천이 되고, 그럴 것입니다. 화인이 가서 그 자리에서 초상화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초상화를 작성하기 때문에 바로 생애 마감 기간에 이제 작성하게 됩니다. 그때 그 그리는 곳이 서울에서 천리 떨어진 것입니다. 담양, 진주, 혹은 청주, 대전 이런 곳에서 그려졌을 텐데, 근데 이 초상화가 그려졌을 때 그 자손이 우리 아버님, 우리 조부님 좀 예쁘게 그려주십시오 하고 이것을 좀 예쁘게 그렸을 수도 있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제가 보는 것은 그 시대의 정직함을 보는 겁니다. 그러한 정직함이 있었고 그러한 것이 오늘 이 초상화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또 아울러 천연도라는 외모 장애를 갖고 있었던 분이 영의정에 오르게 됐다는 것은 그 시대의 선비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보다 오히려 더 개방적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네, 조선시대의 추상화에 나타난 천연두 상흔, 그러니까 흔적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 추상화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은, 일본의 경우는 보이는 것을 감추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인 경우는 있는 것을 못 본 듯 이렇게 그렸다는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의 추상화에는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정직하게 그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조상화는 정말 바보스러울 정도로 정직함을 추구한 조상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선비사회가 그 시대를 갖다가 주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조선시대의 조상화에서 조선시대의 시대정신을
보게 됩니다. 이 조선시대 초상화에 따라서 조선시대 초상화에는 우리 조선시대의 시대정신, 즉 우리의 혼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조선시대는 게을렀고 부패하였다는 선입견을, 편견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승정원 일기는 이 왕실의 기록문화입니다. 조선시대 초상화는 조선 선비들의 기록문화입니다. 이 기록문화가 우리가 이러한 기록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일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거는 유네스코에 등재할 만한 정말 자랑스러운 기록문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초상화에는 오늘 우리 사회를 극복할 희망 메시지가 있고 그래서 저는 더 밝은 미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